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탄력성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해 볼까요? 탄력성이라는 건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반응된 변화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여 변화하는 정도인데 과연 반응하여 변화하는 정도가 큰지 작은지 정도를 따져서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해당 재화가 필요해요. 생활하는데 꼭 필요해요. 그럼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을 많이 줄일 수가 없겠네요. 그럼 적게 변하겠죠? 많이 못 줄임. 그럼 많이 못 줄이는 것도 많이 못 변하는 거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성 부동산과 투기성 부동산 중에 투자성 부동산이 더 필요하겠죠.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필수재와 그 다음 사치재 중에 뭐가 더 필요하다? 필수재, 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대체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대체할 것으로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많이 뛰쳐나가니까 많이 변하는 거겠죠. 그래서 탄력적이 됩니다. 그럼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중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뭐라고 그랬죠? 주거용 부동산.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가장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힘이 셀수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냥 이렇게 툭 쳤더니 옆에 사람이 주먹 쥐고 2대를 쳐요. 그럼 이 사람은 힘이 센 거죠. 근데 옆에 사람을 이렇게 툭 쳤더니 옆에 사람이 보고 씩 웃어요. 그러면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힘이 셀수록 좀 더 탄력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세겠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수요일수록, 고소층 고가인 재화를 사겠죠? 고가인 재화일수록, 그 다음 신규 주택일수록 탄력적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저소득층의 수요, 저가인 수요, 저가인 재화, 그 다음 중고주택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측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있을 때 그 반응을 나타내는, 판단하는 측정 기간이 있는데 그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1시간 측정하는 것보다는 하루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한 달보다는 1년이 좀 더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장기일수록 많이 변함, 탄력적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규제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주어진 변화가 있어서 반응되려고 봤더니 규제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못 변하겠죠? 그래서 얼마 못 변한다.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가격 정책이 있대요. 그러면 공급자는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과연 어떻게 총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총수입은, 공급자의 총수입은 파는 가격에 곱하기 팔린 수량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공급자가 판 양은 결국은 수요자 입장에서 산 양이 되겠네요. 수요량이 되겠죠. 그러면 공급자는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거예요. 그럼 가격을 올라가면 무조건 총수입이 증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있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죠. 그럼 가격을 올리는 반면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반면에 해당 재화에 팔리는 양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관계를 따져줘야지만 총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파는 가격이 하나당 가격이 100원에 팔리는 양이 100개래요. 그럼 총수입은 10,000원이 되겠죠. 근데 가격을 200원으로 올렸는데 팔리는 양이 그대로 100개랍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빵이네요. 빵.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총수입은 20,000원으로 가격을 100% 올렸더니 총수입도 100% 증가한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200원을 올렸더니 이때 수요량이 확 줄어서 어마어마하게 줄어서 빵개로 변해버렸대요. 그럼 얘는 완전 비탄력적인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확 줄었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겠죠. 그렇다면 총수입은 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면 하나도 팔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총수입은 빵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올림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수요량이 하나도 감소되지 않는 걸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주어진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이 적게 변하는 걸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주어진 가격 변화율이 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이 변화하면 얘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했고, 일단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 주어진 가격 변화율보다 반응된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면 얘를 탄력적이라고 했고, 주어진 가격 변화율이 있을 때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한다면 얘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무작정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상승,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 가격을 올렸을 때 총수입이 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총수입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게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MM으로 총은 가 곱하기 수인 거죠. 그래서 올라간 길이와 내려간 길이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지금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올라간 길이와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수요량이 내려가요? 그때 내려간 길이의 길이가 지금 똑같죠? 그럼 똔똔, 쌤쌤, 또이또이 총수입은 불변이 된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을 내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가격 정책은 총수입의 변화를 꾀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정책이 된다. 가격 정책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가격 정책 부분에서 어떻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냐면 수요의 탄력성과 힘의 판단, 선택, 그 다음 가격 정책, 총수의 변화를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수요가 이제 만약에 힘이 약하다면 공급자는 힘이 약한 애한테 뭔가를 뜯어내는 방법은, 그래서 자신의 총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힘 약한 애한테는 윽박지르면 되겠죠. 근데 힘이 센 애가 있어요. 그럼 걔한테 뭔가를 뺏어내고 싶어요. 그럼 윽박지르면 지껏 뺏기고 와요. 그럼 총수입이 감소해버리니까 그때는 아양 떨어야 되겠죠.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윽박지르는 건 가격 인상을 하는 거고,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아양 떠는 건 가격 인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판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힘의 판단, 수요자는 힘이 약하니까 이때 공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윽박지르겠네요. 그럼 윽박지르는 건 가격 인상 정책이겠죠. 그래서 총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힘이 세구나, 힘이 강하구나. 그럼 이 힘 강한 애한테는 윽박지르지 않고 아양 떤다. 공급자가 가격 인하 정책, 저가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총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더라. 이번에는 단위 탄력적인 재화라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힘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이 같음. 그럼 얘한테는 윽박지르든 아양 떨든 가격 인상을 하든 이란을 하든 서로 주고받으니까 똑같은 정도를 총수의 변화가 없었죠. 아까 보셨죠? 가격 올라갔을 때 꼭 그만큼 수량이 감소하는 것. 그 다음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거죠. 힘이 엄청납니다. 그럼 이 힘이 엄청나게 센 애한테 가서 윽박지르면 돈 내나 그러면 지껏 다 뺏기겠죠. 그래서 가격 인상 정책을 펼쳤자면 총수입은 빵이 됩니다. 하나도 임대하지 못하는, 하나도 팔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힘이 1도 없는 거예요. 힘이 1도 없는 것. 그럼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애한테 100원 달라고 얘기하면 얘는 10원당 한 대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겠네요. 그래서 이때 선택은 윽박지르는 거겠죠. 그럼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면 총수입은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열심히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다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수요의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면 힘이 똑같구나, 서로 주고받는구나,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총수입의 변화는 없구나,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십니다. 그 다음 이번엔 공급 비용의 전가가 있어요. 얘는 조세의 전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공급 비용은 당연히 누가 부담하는 거죠?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상승되면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만만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수요자에게 떠넘길 때 별도의 명세서를 주면서 네가 내 그러면 안 낼 거니까 물건의 가격을 올려서 수요자에게 떠넘기겠죠. 그래서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 상대적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자 중에서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가 작은,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내용을 볼까요? 공급 비용이 50원만큼 전에보다 상승이 됐대요. 그럼 이 공급 비용 50원 상승된 부분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데?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때 원래 가격이 100원이랍니다. 그럼 공급자는 이 공급 비용 50원 상승된 부분을 가격을 상승시켜서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때 공급 비용이 상승된 후에 변화 후 가격이 그대로 100원이래요. 그러면 가격 상승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가격 상승으로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는 건데 그러면 수요자에게 전가된 부분은 빵원이에요? 그럼 누가 전액 부담했네요? 공급자가 50원을 전액 부담한 경우죠. 그럼 이때는 공급자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약하겠네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두 번째는 변화 후 가격이 공급비용 상승 후 변화 후 가격이 120원이랍니다. 그럼 가격 상승이 전에보다 20원 됐죠? 그럼 20원만큼 수요자에게 전가됐네요. 그럼 30원만큼 공급자가 부담해요? 누가 더 많이 부담했네요? 공급자가. 그러니까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 거죠. 근데 3번 125원이 됐대요. 그럼 수요자에게 전가된 부분이 25원이죠.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25원이네요. 정확히 반반 부담했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가 똑같은 경우겠죠. 그 다음 3번 130원으로 상승이 됐답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분은 30원? 그만큼 수요자에게 전가된 거고 그걸 제외한 전체 50원 상승분에서 30원 전가시킨 부분을 뺀 20원만큼이 공급자가 부담하니까 지금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했으니까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150원이 됐다면 이때는 전부 다 전가시켰네요. 그러니까 공급자의 부담은 빵원이겠죠.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를 의미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공급 비용을 전가시키고 싶어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만만한 수요자에게.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일기포 13의 내용을 풀기 위한 전제된 수업이에요.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3을 또 풀 거예요.